안녕하세요. 주식조 스트라이크 2부의 김혜선입니다. 2부에서는 저와 함께 전문가의 투자 노하우를 배워볼 텐데요. 먼저 도와줘요 리치맵은 여러분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 상담은 02-3153-2631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감독입니다. 이대열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의 유익한 강의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프로필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성장주, 중기 상승 패턴주에 집중 투자한다. 시장과 기술적 분석, 기업 전망을 접목한 MTF 차트. 최적의 타이밍으로 성공 투자를 실현한다. 거지에서 황제까지 이대열 전문가의 골든 타겟이 지금 공개됩니다. 네, 이대열 전문가님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월요일에 이어서 오늘 또 찾아와 주셨는데요. 네, 그렇죠. 먼저 우리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지난 강의에 대해서 살짝 키포인트만 짚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9월 달을 이제 마감을 하게 되면서 이제 9월 달에 진행했던 강의는요, 이제 시브랄 기법이라는 캔들 분해 기법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 캔들 분해를 하는 이 시브랄 기법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제가 마지막에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하락하는 주가, 즉 특히 뭐 낙폭 과대주가 될 수도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타는 뭐 종목에 있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할 때 네. 5일선 변곡점을 먼저 형성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 변곡점을 우리가 또 잘 공략을 하고 난 뒤에 네. 그 이후에 따라 나오는 뭐 음봉 공략이라든지 골든 크로스 종목에 있어서 또 그 포인트도 우리가 공략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습득을 해 봤고요. 네. 골든 크로스 이후에 또 시세가 한번 나오게 되면 차익 실현 타이밍도 한번 잡아 봤고, 거기에서 다시 눌림목이 나왔을 때 우리가 재차 공략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눌림목에서 시세가 또 분출이 될 경우에는 또 차익 실현 타이밍을 한번 잡았었고, 눌림목 이후에 연결되는 박스권 트레이딩 기법에 대해서도 한번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이러한 그 궁극적인 목적 자체가 이러한 그 종목이나 시장의 큰 흐름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시장의 그 리드미컬한 그 리듬을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잘 타보자라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었고,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캔들 분해에서부터 이동 평균선, 그다음에 캔들 패턴이라든지 이러한 기본적인 이론을 좀 습득을 했던 것입니다. 다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내용이 좀 그 제목은 쉬운데 실제 들어보니까 좀 어렵죠, 그죠? 예, 좀 난해한 부분도 좀 있을 겁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뭐 지속적으로 뭐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 매매할 때 적용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안 갈 것 같은데 제 강의상에서는 저걸 매수하라고 하니 속눈썹 치고요, 모의 투자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의외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매매했을 때보다는 성공률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전이 접목이 됐을 때 실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무기로 활용할 수가 있지, 그냥 이론만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금일은 다른 내용을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어떤 강의를 해주실 건가요? 이제까지는 제가 여러분들께 그 차트를 중심으로 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제가 중심으로 설명을 조금 드렸다면, 네. 오늘은요, 그 시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네. 시황을 어떻게 좀 읽을 것인가, 그런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특강으로 한번 진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다시 말하면 뭐 기본적 분석인가요? 펀더멘탈 분석은 아니고요. 네. 기업의 펀더멘탈 분석은 뭐 차후에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이라서 나중에 조금 강의 시수를 조금 정해서 진행할 생각이고, 네. 그러면 이제 시황과 관련한 부분들, 시장 해석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제 거시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할 거예요. 네. 다소 조금 따분할 수도 있겠고요. 조금 신선할 수도 있겠고, 뭐 그렇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고요. 네. 무게감은 조금 갖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재미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시황을 읽는다는 게. 이 시황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뭐 신문이라든지 그 기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그 정보들을 네. 여러분들의 그 기준이 없으면, 시황을 읽는 기준이 없으면 네. 굉장히 난립하는 정보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못해요. 네. 그 시험의 절반은 자료 정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료를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짧은 시간에 효율적인 공부를 하듯이 네. 예, 이 시황도 마찬가지죠. 시황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효과적인 매매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시황 정리에 조금 도움이 되라고 오늘 자료를 조금 준비해서 강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일 우리 트레이딩 아카데미 시황 읽기 한번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리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그 자격증을 조금 공부하신 분도 계실 테고요. 예. 아니면 뭐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이야 뭐 너무 잘 아시겠고, 뭐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 이외에 비전공자들을 위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좀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네. 자, 금리와 관련된 그 금리와 주가의 관계를 얘기하기 이전에 먼저 금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본질적인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네.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다 채널을 돌리실 것 같아서 살짝만 짚고 넘어갑니다. 네. 금리는 우리가 이제 뭐 그 경제학 이론에서 보게 되면 뭐 대부 자금설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 세계 주기설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 유동성 선호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그 가장 대중적인 이론 자체가 유동성에 대한 뭐 대가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유동성에 대한 대가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돈을 뭐 1억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께 돈을 갖고 있으면 이것은 내가 지금 당장에 쓸 수 있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친구가 빌려달라 그래서 빌려줬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나는 지금 이 돈을 쓸 수 있는 이 돈을 친구한테 빌려줌으로 인해서 내가 쓰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유동성을 포기를 하고 상대방에게 이전했다라는 차원에서 이 유동성 포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네. 그 대가가 금리라는 건데 이자율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유동성 선호설이라는 그 이론입니다. 뭐 수치적으로는 뭐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죠? 예, 필요 없고요. 이 금리라는 게 결국에는 이 금리 이자율이라는 것이요.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각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금리가 하락하면 증시의 호재다라고 아마 그 증시 시장이 올라간다고 아마 교과서에 다 나왔을 겁니다. 근데 막상 매매를 해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금리를 내리니까 지난 2008년도에 주가 폭락했었죠, 그죠? 아니 왜 이 책하고 일어나고 맞지 않지 않느냐? 이 교재 이런 것들은 공부해봐야 말짱 꽝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껍데기만 본 사람이죠, 그죠? 네. 껍데기만 본 사람이고 그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주가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분 그렇게 주가와 그 이론하고 그죠 실전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큰 오류는 뭐냐면 우리 경기 자체가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금리도 사이클을 타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클 상에서 예상했던 방향과 그 경기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어느 위치에서 금리를 내렸는가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데 그걸 모르고 한 소리죠, 그죠? 예, 그걸 모르고 한 소리입니다. 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이게 지난 2008년도 그 이전 구간이 이쪽 왼쪽 구간이고요. 이 금리 수준입니다. 기존 우리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 그 통계 시스템에 나온 금리 추이입니다. 네. 2008년도 금융위기 이전에는 서서히 좀 올라온 부분이 나오죠, 그죠? 네. 여기가 지금 2007년도 1월 1일부터 2008년도 여기가 2009년도 여기가 2010년도입니다. 자, 이 2008년도 이전까지는 거의 뭐 그 호황기였죠, 그죠? 완전히 호황기였고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뒤에부터 이제 급락하기 시작했는데 네. 이때 금리를요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내립니다. 금리를요 5% 수준에 있던 금리를 네. 5% 초반대, 4%대 말에서 후반에서 5%대에 있던 금리를요 거의 그 2%대까지 2%대 수준까지 거의 뭐 엄청난 속도로 내려버립니다. 네. 그러면 일반적인 이론에 의하면 그죠? 증시는 엄청나게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죠? 예. 유동성이 풀리니까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다들 이해하시고 계시죠? 그죠? 예. 그 이후에 금리는 계속해서 지금 2010년대 초반대까지 계속 그 금리 수준을 2%대에서 유지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서서히 조금씩 올리는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데 일반적인 이론에 의하면 즉 금리 인하가 증시의 호재다라는 그런 단순한 이론에 의하게 되면 시장은 급등해야 정상이겠지만 네. 안타깝게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여기가 지금 2008년도 1월 1일이고요 네. 여기가
2008년도 12월 31일입니다. 네. 자, 여기서부터 그죠?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했던 시점인데 네. 주가는 밀려버리네요. 예, 완전히 폭락하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네. 다시 한번 올라가서 보게 되면 금리를 이렇게 내렸던 이유 자체가 중요한데요. 호황기에 있다가 그죠? 정상적인 경기 사이클에서 쇠퇴 국면으로 맞아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한 금융 위기로 인해서 그죠? 글로벌 경기가 신용 경색이 발생해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근데 이때 신용 경색이 문제는요. 신용 경색이 아직까지 그 실물 경기로 전이가 되지 않았던 시기예요. 이때 내리던 시기가. 네. 그래서 금리를 내린 이유는 실물 경기를 전이를 막기 위한 거예요. 방어적인 수단으로 미리 내렸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더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실물 경기의 전이를 막을 수 없다라는 데 베팅을 한 거죠. 네. 투자자들이. 자, 다시 한번 종합주가지수 차트로 갔어요. 네. 자, 그 2009년도 접어들게 되면서 이제 그 대략 한 3월 달부터 시장이 이제 폭등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금리의 하락과 주가의 하락의 상관관계는 지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보고 무조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그것도 난센스입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특수한 케이스예요. 특수한 케이스고 네. 지금 나중에 이제 그 주가가 좀 올라갈 텐데 자, 전반적으로요. 자, 지금은 제가 2009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현재까지의 종합주가지수와 파란색은 기준금리의 추이입니다. 네. 자, 보세요. 유동성 장세로요. 2009년도 거의 뭐 상반기가 그 유동성 장세로 급등했네요. 예, 급등하죠. 네. 그리고 6개월 동안 횡보세를 보이면서 네. 그 이후에 또다시 한번 2차 급등을 하는데 이게 실적 장세입니다. 네. 실적 장세. 실적 장세라는 것은 이 2008년도 9년도 초반에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확 풀었잖아요. 금리만 낮춘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돈을 집중적으로 풀었다는 얘기야. 찍어냈다는 얘기죠. 그걸 찍어내다 보니까 돈이 급격하게 풀리잖아요. 네. 그 유동성 힘에 의해서 쭉 올라갑니다. 그 유동성을 푼 이유는 실물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풀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횡보구간이 나타난 이유는 금리를 떨어뜨렸고 돈을 풀었는데 실제 실물 경기로 경기 침체가 막혀지느냐, 즉 경기가 돌아서느냐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네. 근데 보니까 지표들이 조금 좋아지더라 이거예요. 지표들이 좋아지더라. 금리 인하 효과, 즉 유동성 공급에 대한 효과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적 장세이 이렇게 연결돼서 2231포인트를 찍어버리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유럽 재정 위기가 여기서 터지잖아요. 그죠? 네. 주가 막 급락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금리를 인하시킨 게 그죠? 지금 최근에도 이제 그 금리 동결을 했지만 네. 여기서 한번 인하하죠. 그죠? 네. 인하를 하는데 여기서 인하한 이유가 유럽의 재정 위기 자체가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았고요. 그죠? 유럽의 재정 위기가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도 경기 지표들이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건 나쁘고 막 이렇게 돼요. 거기다가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중국 안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를 지금 한번 내릴 타임인데 지금 안 내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가 꼬꾸라지는 건지 네. 아니면 조금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건지 뭐 QE3와 관련돼 보면 조금 뭐 후반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까지 그죠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금리의 방향성하고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즉 금리 인하가 증시에 호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금리가 올라가면 그죠 증시도 계속 올라가더라. 네. 이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위기의 상황만 다른 것이지, 그죠? 네. 2008년도는 금융위기였고, 그죠? 지금은 재정위기잖아요. 위기의 그 원인만 다를 뿐이지, 지금 금리의 동향은 금리의 그죠? 금리 하락의 목적은 똑같아요. 실물 경기 침체를 막겠다는 거예요. 막겠다. 더 이상의 침체를 막겠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똑같아요.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 목적은 똑같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 떨어진다면 주가 지수는 아래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죠. 이 금리와 관련해서.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한번 내보자면 금리는요.
경기 상황을 반영을 합니다. 네. 경기 상황을. 제가 그림을, 요 결론을 먼저 내두고요. 예, 제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금리가 경기 상황을 반영한,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고, 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금리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금리가 전반적으로 경기 흐름하고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반드시 호재는 아니에요. 근데 금리 인하가 호재가 되는 게 있어요. 호재가 되는 게 있습니다. 네. 자, 경기가 좋을 때 금리는 인상이 된다 그랬죠. 자, 이 부분들을 제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경기 사이클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네. 가운데 그 기준선을 하나 제가 그을게요. 이게 기준선이고, 이제 경기가 좋아졌다가 이제 나빠지죠. 완전히 침체 국면에 있다가 회복되다가 살짝 소프트 패치 거치고 다시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는 쇠퇴기죠. 여기가 쇠퇴기고 여기가 침체기예요. 네. 침체기. 여기 완전 침체기죠. 여기는 이제 회복기죠. 여기가 회복기인데 여기 제가 요 볼록하게 그린 거 있죠. 네. 이게 뭐냐면 소프트 패치라는 거예요. 소프트 패치. 그다음 여기가 이제 여기는 호황기가 되겠죠. 호황기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금리 동향이 중요한데요. 네. 자, 먼저 쇠퇴기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왜 우리 그 경기가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보는 거예요. 자, 쇠퇴기에는 기존의 기준금리 자체, 기준금리 뭐 시장금리 다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어요. 높은 수준에 있는데 이게 경기가 다운될 것 같으니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이클은 이렇게 갈 거지만 최대한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덜 침체되도록. 그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인하를 시켜가지고 돈을 풀어요. 돈을 풉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죠? 쇠퇴기 초반에 금리를 인하시켜가지고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 주식시장은 상승해요. 네. 상승합니다. 그럼 이거는 기본적인 일반 이론하고 맞죠, 그죠? 이거는 네. 뭐예요? 금리 인하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잖아요. 이게 네. 일반 이론 맞아요. 근데 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난 뒤에 좀 진짜 안 좋네? 이런 지표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좀 안 좋네? 근데 여기서 금리를 또 내려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냐면 주가는 급락합니다. 왜? 진짜 안 좋네. 이래 되는 거죠. 금리를 내리니까, 네. 진짜 안 좋나 보다. 빨리 팔자 이거죠. 그럼 여기서는 주가가 더 떨어져요. 예. 이해하십니까? 예. 그리고 침체기의 정점을 지날 때는 여기서 그죠? 금리를 뭐 한 번을 떨어뜨릴 수 있고, 뭐 두 번, 세 번 떨어뜨릴 수 있겠죠. 그죠? 예. 이 침체의 원인이 뭔지에 따라서는 다 틀리겠지만, 네. 금리를 떨어뜨리고, 이제 더 이상 떨어뜨릴 데가 없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제 제로금리로 가버렸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금리 못 떨어뜨리잖아요. 그죠? 금리를 못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뭐 다른 수단을 통해서 뭐 국채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직접적으로 통화를 공급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굉장히 금리 자체는 그죠? 정체되어 있는 것이고,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유동성에 대한 힘으로 회복을 할 수 있어요. 주식 시장은 회복을 할 수 있어요. 주식 시장은 먼저 움직이겠죠. 여기가 이제 시간이라면, 기준 시간이라면 주식 시장은 먼저 움직이겠죠. 그죠? 먼저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실물 경기 지표라고 봤을 때에, 실물 경기가 이제 서서히 회복된다면 주식은 이미 움직였어요. 그죠? 이미 움직였는데 중요한 거는 예전에 우리 시장이 좀 논란이 됐던 이 소프트 패치 부분이에요. 이 구간에서 말들 참 많아요. 그죠? 뭐 어떤 사람들, 뭐 비관론자들은 더블 디비니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죠? 네. 엄청 겁을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실제 더블 디비로 연결되어 버리면, 뭐 장기 침체로 가버릴 수도 있고, 네. 뭐 다양한 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네. 정상적인 그죠? 뭐 이렇게 회복 국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소프트 패치 기간에서도 유동성이 조금 풀린 효과가 여기에서 그대로 반영이 돼요. 일시적으로 한번 꺾였다가 다시 이제 상승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금리가 서서히 상승하겠죠, 그죠? 네. 여기서부터는 금리가 상승해요. 여기서 금리가 상승할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여기 같이 올라가요. 이게 주가 올라갑니다. 여기 금리 상승하겠죠, 그죠? 네. 여기 주가 상승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꼭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게 금리를 그죠? 이 시기에 내리면 시장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시장이 나쁘다라는 확신을 주기 때문에 네. 주가는 폭락해요. 그죠? 이 시기 즉 세태기 초반에 금리를 내리게 되면 이제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려는 걸 막고 돈을 푸는구나 네. 라고 인식하고 주가는 이 식으로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시기에 금리를 내는가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그죠? 이 강의를 듣고도 일률적으로 금리 인하는 주식 상승이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저는 슬픕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네. 지금 경기 상황이 좀 세태기 국면으로 지금 있어서 침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떨어뜨리게 되면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하시면 아주 정확한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한 가지 우리 시장이 조금 틀린 거는 국면은 이 국면에 와 있는데 지금 국면은 이 국면에 와 있어요. 네. 근데 시장은 지금 이 위에 와 있어요. 지금 유동성이 풀릴 거라는 기대가 먼저 반영이 네. 돼가지고 즉 2008년도 학습 효과가 지금 시장에 먼저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현재 주가 지수하고요, 이 그 경기 동향이라든지 금리의 방향성하고는 이게 시기적으로 주가가 지금 먼저 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뭐 그것은 조금 이따가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은 금리와 관련된 얘기는 뭐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꼭 좀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어렵지 않죠, 그죠? 네. 결론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금리가 그죠? 경기 상황을 이제 반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그죠? 금리가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국면에 따라서 금리의 방향성과 주가의 방향성은 서로 다른 방향성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같은 방향성을 갖고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율과 관련된 얘기도 좀 한번 해봐야 되겠죠. 환율과 관련된 거. 자, 우리가 환율이라 하면요. 자,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이 환율은 말 그대로 우리가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나 외국인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죠? 마치 주가 주식 시장, 그 거래소 시장, 뭐 코스닥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외국인들 들어오면 주식 차익만 해서 실현해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뭐 껍데기만 보는 거고요. 수박 네. 알맹이를 못 보는 거예요. 자, 일단 이 환율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여기서 지금 붉은색 있죠? 이 붉은색이 환율이죠? 이 그 환율 움직임이에요. 네. 그리고 뭐 여기 캔들 차트 제가 좀 땡겨가지고 좀 해놨는데요. 캔들 차트인데 그 주가의 움직임하고 환율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그 상반된 역의 관계를 갖고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그러냐면 이것도 그렇지 않아요. 경기 상황에 따라서 이 환율의 움직임하고요. 네. 기업의 주가. 여기는 지금 종합주가지수거든요. 종합주가지수의 움직임은 조금 상반된 관계를 보이는데 기업의 주가가 무조건 상반된 관계를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더 깊이 있는 이론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네.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요. 일단 전체적인 시장과 환율과의 관계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환율은 그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통화를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통화와 그 외국 통화 이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표시를 하죠, 그죠? 이제 달러 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즉 1달러에 얼마다. 근데 유로 같은 경우에는 그죠? 달러당 몇 유로다 이렇게 표시하죠, 그죠? 우리나라랑 반대 개념으로 표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즉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환율은 상승합니다. 이거 헷갈리지 말으셔야 돼요. 많으신 분들이 헷갈리십니다. 이게 시장에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네. 이게 환율이 상승했다 그러면 이게 원화 가치가 그죠? 하락한 거죠.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환율이 상승했다면, 즉 색깔이 잘 안 보이는군요. 제가 까만색으로 한번. 환율이 그죠? 1,000원이었다가 달러당 그죠? 1,000원이었다가 네. 환율이 상승했다 그랬죠? 1,500원으로 상승해 버렸어요. 달러당. 그러면 원화 가치는 어떻게 됐냐? 한번 보죠. 네. 자, 1달러를 살려면 1,000원을 주면 살 수 있었어요. 네. 어제까지. 그죠? 어제까지 한 달 전에
1달러를 1,000원을 주면 살 수 있었는데 한 달 지나고 난 뒤에 외환은행 가서 1달러 주세요 하니까 1,500원 달래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달러가 비싸진 거죠, 그죠? 네. 달러가 비싸진 거기 때문에 달러 가치는 올라갔고 환율은 올랐는데 원화 가치는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네. 요거 이해 안 되면 안 돼요. 예. 뭐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네. 제가 괜히 한번 바라잡는 거죠. 예. 자, 좋습니다. 일단 이 차트를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2009년도인데요. 2009년도인데 환율이 한번 급등할 때가 있어요. 1250원 뭐 이렇게 급등하는데 이때 주가가 그죠? 내리막길을 걷잖아요. 네. 그리고 주가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데 환율은 전반적으로 떨어지죠. 네. 그렇죠? 예. 그 주가 떨어지니까 환율 올라가고 주가 올라가니까 환율 떨어지고 그죠? 떨어지니까 올라가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자 이걸 한번 뭐 다들 이해하실 건데 나중에는 이제 닭이 먼저냐 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자 이 외국인들이 환율에 왜 민감하냐 그 이유를 한번 보자고요. 네. 뭐 일부러 이거 뭐 계산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 뭐 어렵게 하려고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걸 좀 아셔야 이 내용을 아셔야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안 헷갈리고 그죠? 외국인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자 이게 잘 보이시겠죠? 네. 자, 외국인 자 사례를 한번 보죠. 자 이 A라는 외국인이 그죠? X1년이라고 표시했어요. X1년. 뭐 2001년일 수도 있고요. 2011년일 수도 있습니다. 1년도 1월 2일 날에 자, 100달러를 미국 사람이요. 네. 자, 100달러를 환전해 가지고 예? 우리나라 그 주식 시장에 비사 주식을 100주를 매수했어요. 100달러를 가지고 100주 매수하려면 달러 가지고 매수 됩니까? 안 되죠. 환전해야 되죠. 환전. 네. 그죠? 환전. 자, 이때 보니까 환전하는데 보니까 그때 당시 환전할 때 환율이 달러당 1,200원이었답니다. 달러당 1,200원. 그러면 이때 비사 주식이 또 1,200원이네 또. 예, 제가 계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네. 예. 그래서 요거를 보니까요. 총 얼마를 샀냐니까 12만 원어치 샀네요. 그죠? 환율이 지금 1,200원이니까 요 100주 매수를 했으니까 그죠? 뭐 제세 공과금 다 무시. 예, 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12만 원어치 샀어요. 그리고 난 뒤에 자,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됐나고 보니까 증시가 강세를 안 해요. 증시가 강세여가지고 한 달 만에 환율은 1,100원으로 하락하고 비사 주식이 10% 상승했대요. 얘가 10% 상승했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1,200원 먹었네요, 그죠? 1,200원 먹었습니다. 자, 네. 뒤로 한번 가보죠. 계산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환율은 떨어지고 주식 시장은 올랐다는 얘기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주식 시장이 몇 프로 올랐다 그랬죠? 10%요. 자, 10% 올랐다 그랬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외국인들 10% 벌었네. 야, 잘했다 장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장사를 그 정도로만 했을까? 과연 한번 봅시다. 자, 주식에서 외국인들은 10% 챙겼어요. 얼마 벌었죠? 12,000원이죠. 플러스 12,000원 벌었어요. 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돈을 미국에서 쓸 수 있습니까? 그죠? 없죠. 쓸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필요한 돈은 달러입니다. 본국으로 송금을 해줘야 돼요. 집에 계신 부모님한테 한국에서 딴 주식을 송금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외환은행 가서 달러 좀 바꿔주세요 했더니 제가 환율 얼마나 내렸다 그랬어요? 1,200원에서 1,100원으로 내렸다 그랬죠? 네. 1,100원이 이렇게죠? 네. 달러당 1,100원으로 내렸다 그랬어요. 그 처음에는 달러를 가지고 와서 바꿨더니 1,200원을 줬어요, 1달러에. 근데 지금은 원화를 가지고 달러를 바꾸려니 1달러에 1,100원밖에 안 한대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지금 12만 원을 가지고, 12만 원에다가, 그죠? 12만 원 딴 돈에다가, 그죠? 12,000원. 그죠? 12,000원. 이거를 달러로 바꾸게 되면 120달러가 나온다는 거예요. 120달러가. 120달러가. 자, 그러면 얘가 올 때는 얼마 갖고 왔죠? 죄송합니다. 저 얘라 그래서 A라는 네. 외국인이 올 때는 분명히 100달러를 갖고 왔어요. 네. 그죠? 근데 주식 시장에서
분명히 10% 수익을 올렸는데 네. 집에 송금할 때 보니까 이게 120달러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네. 10% 120달러, 100달러, 100, 이거 뭐야? 차이는 20%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국내 시장이 10% 강세이면 예를 들자면 10% 국내 시장이 10% 강세는 아니고요. 강세라서 자기가 수익을 취했다면 네. 환차익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외국인은 총 수익률이 20%인 거예요. 네.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돼버렸다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는 외국인들이 10% 먹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 사람들은 더 먹은 거예요. 더 먹은 거예요. 예전에 이 금융위기 당시에 그때 그 강모 장관님이었습니다. 강모 네. 장관님이 우리나라는 그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이전이죠. 본격적으로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는 고환율 정책을 써야 된다고 하신 분이 계세요. 네. 고환율 정책 썼죠. 그러다가 금융위기가 딱 터지고 나니까 환율이 1,500원까지 가버립니다. 외국인들로서는 뭐 신났죠. 그죠? 왜? 1달러 들고 1,500원 주니까 나중에 환율 떨어지면 환차익으로 엄청난 돈을 챙겨갈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엄청난 돈을 환시장에서 퍼다 줬습니다. 외국인들로서 상당히 고맙죠. 네. 우리는 고맙지 않죠. 바로 이게 외환시장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아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왜 매력적인 우리나라 시장을 버리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수출 산업이 굉장히 좀 그 주력이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는 게 좋아요. 그때 그 강모 장관님께서 고환율을 써야 된다고 한 이유가 경기가 네. 침체가 되게 되면 수출 산업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손을 쓴 건데 느닷없이 그죠? 그 금융위기가 터지는 바람에 그죠? 이게 그때 맞을 매를 그죠? 먼저 맞고 있다가 이게 우는 아이 뺨 한 대 더 맞은 격이 돼버린 거예요. 네.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난리가 났었죠 그때.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환율이라는 겁니다. 환율. 그죠? 아마 이 부분을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냥 환율이 오르네 내리네 그게 다가 아니죠, 그죠? 네. 환율이 내리게 되면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결론을 내리기 이전에요. 결론을 내리기 전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어요. 자, 증시가 강세여서 네. 환율이 떨어지느냐? 환율이 하락해서 증시가 강세냐? 그죠? 여러분들 생각에는 뭐가 먼저인 것 같습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문제 같죠? 그렇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 어떤 게 달걀이 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증시가 강세여서 환율이 떨어지는 겁니까? 환율이 떨어져가지고 증시가 강세인 겁니까? 자, 헷갈리죠, 그죠? 환율이 떨어지면 증시가 강세일 수도 있어요. 증시가 강세면 환율 떨어지죠? 그죠? 우리나라 증시 올라가면 환율 떨어지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이거 쉽지 않은 문제인데, 어떤 게 먼저인가요? 자,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증시가 강세이기 때문에, 그죠? 환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환율 때문에 투자자들이 뭐 증시에서 뭐 집중적으로 매수할 그건 아니에요. 증시가 강세, 즉 산업 동향이 그죠? 경기가 조금 안정화되고 네. 기업의 실적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투자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리겠죠. 그죠? 그럼에 따라서 환전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원화 네.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환율 하락입니다. 우리나라 돈이 그죠? 외국인들 우리나라 환전 많이 하게 되면 환율 떨어지잖아요. 그죠? 환율 네. 떨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그 바꾼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조금 매칭이 좀 잘 안 됩니다. 반드시 그 환전 수요가 일어나는 원인이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원인적인 측면을 본다면 증시가 강세이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진다라가 오히려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결론 한번 내려보죠. 자, 국내 주시장은 환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100% 상관관계는 아닙니다. 상관관계 1이 아니에요. 아주 상관도가 높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고, 이 음의 상관이 높다라고 좀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외국인이 또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사례를 들어 설명드렸죠, 그죠? 주식시장에서 10%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환율이 갑자기 폭등해버려요. 자기들은 1,200원 할 때 들어왔는데 1,300원으로 막 올라가요. 그럼 가만히 앉아서 주식에서 난 수익을 다 까먹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 남아있을 이유가 있나요? 그죠? 없어요. 다 틀고 나간다니까. 네. 예. 그래서 환율 중요한 거예요. 시장이 강해서 이건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럼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인에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나쁜 거죠. 환율이 상승하면 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은 나쁜 거죠.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낸 게 그죠? 환율 상승함으로 인해서 원화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환차 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예, 환율이 올라가면 들어와 있던 외국인들은 다 매도 물량을 내놓는 거예요. 네. 근데 들어오려고 기다리는 외국인들한테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외에 있는. 그렇죠. 네. 예. 그런 케이스니까 네. 잘 구별해서 생각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자, 내용은요?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자 이제 금리와 관련된 얘기를 했었고요, 그죠? 네. 금리와 관련된 얘기를 우리가 초반에 했었는데 이 금리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통화 확대랑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지금 양적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이 통화 확대 정책이 이 시장에서 과연 만병통치하게 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네. 제가 이 타이틀을 한번 달아봤어요. 네. 자, 보자고요. 자, 지난 2008년도 재정 금융위기 때 미국은 QE3를 시행하게 되면서요. 1조 3,690억 달러를 풀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원화로 계산해서 동그라미를 붙이면 네. 잘 안 세져요. 그냥 달러로 이해를 좀 해주세요. 네. 자, 그리고 이게 17개월 동안 진행이 됐거든요. QE1이 17개월 동안 진행이 됐는데 네. 월 평균 86억 달러씩 돈을 풀었어요. 네. 월 평균. 예. 그리고 기간이 조금 지나고 난 뒤에 QE2를 또 시행을 했거든요. QE2 때는 총 647억 불을 풀었어요. 8개월 진행을 했습니다. 8개월. 월 평균 양적 완화 규모는 36억 불입니다. 36억 불. 근데 최근에 이제 버냉키가 QE3를 한다 그랬죠. 자, 기간도 정하지 않았고요. 네. 총 규모도 정하지 않았고 오로지 발표한 것은 월 평균 400억 달러씩 MBS를 매입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무제한이죠. 월 평균만 따져보면요. 1, 2, 3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네. 엄청난 규모예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QE3가 이렇게 양적 완화를 했는데 과연 이게 시장에 큰 효과를 붙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야기의 맹점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은 초저금리, 즉 제로금리 수준을요. 2015년도까지 연장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돈을 푸는 것도 모자라서 금리까지 연장을 하겠다 그랬어요. 네. 그죠? 금리 인상해버리면 이게, 그죠? 이거 푸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 중국도요. 금융위기 당시에 6,200억 불을 돈을 풀었습니다. 6,200억 불. 이 중국이 미국 GDP의 절반이 안 되거든요. 절반이 채 안 됩니다. 네. 절반이 뭡니까? 한 10분의 1 수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달러로 환산한 금액을 한번 보게 되면 거의 절반이에요. 절반. 네. 절반이에요. 그러면 GDP 대비했을 때 누가 더 돈을 많이 푼 거예요? 중국이 더 많이 푼 거죠. 그죠? 예. 네. 왜? 중국 GDP는 미국의 뭐 10분의 1?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돈은 절반, 양적 완화의 절반을 1차 양적 완화할 때 절반을 풀었으니까 네. 어마어마한 돈을 푼 거예요, 중국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지 않으면 미국이 경기 부양 QE3 카드를 꺼내더라도 위험하다라고 한 얘기가 바로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네. 이때는 중국이 받쳐줬잖아요. 그죠? 네. 받쳐줬기 때문에 첫 바퀴가 좀 물려서 돌아갔는데, 아직 중국이 발표를 하지 않았죠. 그쵸? 네. 자, 중국은 지금, 최근에도, 그죠? 뭐, 시티그룹이 이제 GDP 성장률 전망치를 8%대에서 7.6%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중국 자체적으로도, 원래는 성장률이 7%대에 머물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지금 전망치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7.5%로 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중국은 지금 현재 경기가 경착륙될 우려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중국은요, 뭐 금융위기 위기 때 6,200억 달러를 풀었다 그랬죠. 네. 그때 풀린 유동성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요 급격하게 상승시켜 버립니다. 뭐 상해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네. 뭐 상해, 뭐 북경 이런 데 부동산을 급격하게 상승시켜 버려요. 네. 그래서 버블이 아직까지도
이 버블이 문제입니다. 개발만 엄청나게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엄청나게 지금 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양극화가 굉장히 좀 심한데요. 그리고 올해는 약 10조 위안이면요 1조 5,500억 달러입니다. 예. 그냥 어림잡아서 계산했을 때, 네. 1조 5,500억 달러입니다. 미국의 1차 양적 완화 규모보다 크죠. 네. 그렇죠? 이거를 시행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행했다는 게 아니에요. 네. 예상, 이 별표, 예상입니다. 예상. 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네. 시장에서 제가 예상한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풀리게 되면 이 중국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예?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들. 이거 경착륙은 그죠? 이게 연착륙이 될 수 있겠지만 네.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게요. 네. 예, 이게 상당한 문제입니다. 얘가. 꼭 양적 완화를 시행한다고 해서 네. 좋은 게 아니네요. 그럼.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예, 문제점이 뭐다는 것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자 이러한 문제를 안고 양적 완화를 했을 때 과연 중국이 이 글로벌 증시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을 줄 수 있을 것인가가 그죠? 오늘 이야기의 흐름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네. 자, 근데 이 중국이 돈을 풀어야지 이제 글로벌 시장들이 네. 일어날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경기 부양책만으로는 시장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제가 그렇습니다. 생각했을 때는. 네. 자, 이 중국에 지금 중국은 그죠? 그 부동산 버블 문제가 좀 있다 그랬잖아요. 네. 돈을 풀더라도 조심스럽게 풀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올 수 있거든요. 돈을 갑자기 풀어버리게 되면. 그래서 중국은 이 공격적인 양적 완화보다는 서서히 양적 완화를 하는 방향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중국은 이 현재 7%대죠, 그죠? 7%대의 성장률에서 두 자릿수 10%대로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중국은요, 이 한 자릿수 대 성장률을 보이면서 이 중진국 상태의 함정을 벗어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각국 내수 활성화가 이제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중장기 투자를 선택하신다면 지금 현재 통화 양적 완화를 너무 믿지 마시고 네. 오히려 중장기로 조금 묻어가는 투자를 하시려면 내수주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자, 오늘 시간이 조금 다 되어 가는데 결론을 한번 내려보자면 네. 자, 중국은요, 굉장히 지금 양극화가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자와, 이 좀 그 서민들 간의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네. 중국 부자 1%가 우리나라 인구죠. 예. 그렇죠. 그리고 뭐 나머지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양적 완화를 하더라도, 그죠? 이게 소비로 좀 이어져 가지고 GDP 증가로 좀, 소비나 생산 증가로 좀 이어져 가지고 GDP 증가에 좀 큰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양적 완화가 바로 소비자 물가를 수직 상승시켜버리거나 부동산 가격을 비롯해서 자산 가격을 수직으로 상승시켜버리게 된다면 네. 효과는 반감하는 거예요. 왜? 서민들은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질 않는데 네. 재정 적자도 문제예요. 중국의 재정 적자도 문제예요. 지방정부로 돈 다 풀어주게 되면 중앙정부에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공격적인 양적 완화를 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네. 나중에 설사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요. 공격적인 양적 완화를 해서 경기가 돌아서더라도 부동산이 버블이 그죠? 끼고 끼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 돌아설 때 유동성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금리 인상하는 순간 부동산 버블 터지게 되면서 중국 경기는 바로 다이렉트로 또다시 하강하게 또. 됩니다. 네. 그러면 미국, 중국, 유럽 다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열쇠는 중국이 가지고 있네요. 그럼. 그렇죠? 고물가, 부동산, 소비 정책. 예. 그래서 중국은 이 저성장 기조를 당분간 좀 벗어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중국주는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국이 지금 더 뭐라고 해야 그렇죠. 될까요? 좀 어려운 네. 상황이죠. 딜레마에 좀 빠져 어떻게 있는 할 거죠. 예. 줄을 모르고 그렇죠. 예. 계속 그래서 주가만- 이 시간이 지금 3분밖에 안 남았다고 지금 작가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동성 함정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죠. 네. 이 통화 확대 정책이 지금 무슨 위험을 안고 있냐면
미국 돈 풀죠. 중국도 많이 돈 풀죠. 그럼 글로벌 시장, 유럽도 지금 돈 풀잖아요. 네. 이게 돈이 하도 풀리다 보니까 지금 이거 지금 좀 따분한 경제학 용어를 제가 조금 적어놨는데요. 네. 요거는 이제 재화 시장을 나타내는 것이고, 요거 이제 통화 시장이거든요. 이게 돈을 하도 풀다 보니까 이게 통화 자체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게 국민 소득이거든요. 예. 이 국민 소득 자체에 이게 완전 탄력적이 돼버려 가지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즉 이게 국민 소득이 그죠? 이 수준에 있다면 통화를 계속 늘리더라도 즉 얘를 이쪽으로 계속 잡아 당기는 거예요. 통화를 늘려가지고 이쪽으로 네. 보내더라도 네. 이게 그냥 이 자리에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옆으로 계속 그죠? 일직선에 있는 걸 계속 당겨도 이 자리죠, 그죠? 높이가 그죠? 그래서 이 국민 소득을 늘리려면 이 재화 시장, 즉 재정이죠, 재정에 손을 대가지고 재정을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즉 이 돈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정을 확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재정 그 규모를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나 그죠? 미국 쌍둥이 적자국 아니에요. 더군다나 유럽은 말도 할 것도 없고. 근데 세금을 줄이거나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죠? 예,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농성 함정 상태에 빠지게 되면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이 통화 정책은 나중에 독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해 본다면 이 유동성 함정에 대한 위험이 그죠? 유로존이나 미국 심각한 재정 적자, 그죠? 중국 그죠? 위험하죠? 네. 그래서 이 QE3 카드가 적절성한지 여부는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QE3 너무 믿지 마세요. 네. 된통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뭐 미국 그 경기 선행지수와 관련해서도 지금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 경기 선행지수에 속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죠? 네. 왜? 미국 경기 선행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통화량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35.8%예요. 제조업 생산직 그 근로자 주당 평균 근무 시간도 25%, 이자율 스프레드 9.9%인데 연방기금금리 제로 수준이니까 필요 없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계속 채권 매입하게 되면 떨어질 거예요. 그럼 스프레드는 줄어들고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경기가 좋아져야 이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실업률 개선되고 그 고용 동향이 좋아져야만 이게 늘어난다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M2 통화량. 돈 풀었잖아요. 그죠? 네. 이게 갑자기 튀어 올라온다고요. 그러면 경기 선행지수가 일시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데 그거 보고 들어갔다가는 난리 난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는요. 자, 제가 다음 시간에는 자,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빨리 넘어갔네요. 다음 시간에 제가 파생 상품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한번 다뤄드릴 텐데 네. 잠시만요. 네, 여기 있네요. 일단 다음 시간에 이제 선물하고요. 이제 옵션 거래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네. 다음 시간에 노트를 조금 가져오셔야 될 거예요. 그냥 네. 듣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많으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시황익에 대해서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럼 이어서요,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도와줄 리치맵으로 다시 돌아올게요.